망할 늙은이, 여기서 밤새 찬바람 좀 맞아보면 정신이 들겠지. 아들 박민혁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밤 공기를 갈랐다. 방금 전까지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이제는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한마디, 그 눈빛 하나에 내 70 평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늙고 거친 감나무 등걸에 밧줄이 묶일 때 아직 차에 가시지 않은 잔치상의 기름진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축복 어린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밧줄이 낡은 한복 너머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굴욕감이었다. 아들에게 맞은 뺨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시리도록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진짜 얼굴이었구나. 핏줄이라 믿었던 마지막 미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내 안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 단단하고 서슬퍼런 것이 깨어났다.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받은 이 수모 반드시 1000배 만배로 돌려주고야 말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 한숙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다. 하나뿐인 아들 민혁이 차려준 칠순잔치는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성대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그랜드 볼룸을 통째로 빌려 그 넓디 넓은 공간을 빈틈없이 축하 화환과 하객들로 가득 채웠다. 연회장 입구에는 나와 아들이 세상 가장 다정한 모자처럼 활짝 웃고 있는 대형 실물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말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호텔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밀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웅성거림, 그리고 향기로운 꽃 내음이 뒤섞여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다. 곱게 맞춘 연보라색 명주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단단한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서던 순간 나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거운 김과 싸우며 국밥을 팔았던 모진 세월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얼음장 같은 냉골에서 어린 아들을 껴안고 잠들던 그 처절했던 밤들이 오늘 단 하루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어머니, 허리 아프시진 않으세요?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고우세요. 아들 민혁은 내 곁에 서서 그야말로 빛이 났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최고급 맞춤 양복의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스위스제 시계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까지. IT 스타트업 대표라는 직함이 부끄럽지 않게 사회명사부터 오랜 동료들까지 가리지 않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모습에 내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졌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아들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세상에 박 대표님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이 드문데 말입니다. 한숙자 여사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그럼요. 저희 남편은 어머니밖에 모르는 사람인걸요. 입만 열면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셈이 날 정도라니까요. 옆에서 살갑게 맞장구를 치는 며느리 지영의 얼굴에도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해 보였다. 며느리는 잔치가 진행되는 내내 내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물 한 잔을 마셔도 수정과 하나를 권해도 내 취향에 맞춰 챙겨주었다. 혹여나 내가 불편할까 싶어 푹신한 쿠션을 허리에 받쳐주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했다.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금쪽같이 잘 얻었다고 부러워했다. 나 또한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행복이 바로 저 두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잔치의 절정은 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단상에 올랐을 때였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 한숙자 여사님의 칠순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자 연회장 곳곳에서 아이고 하는 감동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단 한순간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바람이 부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밤을 새우셨고 달아빠진 무릎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오직 제 성공만을 위해 제 이름 석자만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객들 중에서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고생 다 잊으시고 이 못난 아들이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게 큰 절을 올렸다. 연회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나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고맙다 장하다. 내 아들이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며느리 지영은 그런 내게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며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할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나는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며느리 지영이 내 허리를 부축해주던 중 그녀의 핸드백에서 진동이 울렸다. 지영은 잠시 양해를 구하며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나는 무심코 그녀의 핸드폰 액정을 곁눈질하게 되었다. 화면에는 친정엄마라는 발신자와 함께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다. 연기 잘해. 그 국밥집 땅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야 하니까. 순간 지영의 웃는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어 핸드백에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나에게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우리 착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 그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사돈댁의 푸념이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모든 것이 한편에 너무나도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아들의 뜨거운 눈물도 며느리의 상냥한 위로도 하객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도 전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낡은 국밥집, 그 땅 한 떼기를 노린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차마 알지 못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성공적으로 끝났다. 어머니 피곤하실 테니 집까지 편히 모시겠습니다. 아들은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나를 태웠다. 경기도 외곽의 부촌에 위치한 아들이 성공한 뒤 나에게 사준 그림 같은 전원주택이었다. 넓은 잔디 정원과 웅장한 외관을 가진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된 적 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길이 유독 멀고 스산하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잔치에서 보여주었던 그 살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둘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오늘 그 많은 손님을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것이 내 평생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어둡고 한적한 길로 접어들수록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었음을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알지 못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자 그림 같던 저택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부축하던 며느리 지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팔을 스르르 놓았다. 그녀는 마치 연극이 끝난 배우처럼 신고 있던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며 깊은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어머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짧고 무심한 인사였다. 연회장에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 흘리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지독한 무관심이 뚝뚝 묻어나는 태도였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또각거리는 맨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순간 서운한 마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애써 나를 다독였다. 그래, 젊은 애들이니 그럴 수 있지.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맞이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실에는 아들 민혁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은은한 간접 조명만이 넓은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묶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위태롭고 폭력적으로 느껴져 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성재야, 아니 민혁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에 내가 분에 넘치는 호강을 누렸구나. 평생 잊지 못할 게다. 내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술기운 때문인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내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존경과 사랑이 담겨있던 따뜻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낯선 사내의 눈이었다.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온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쇳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오늘 잔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돈 이야기라니? 이 감동적이고 행복한 날의 끝에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 글쎄다.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다들 널 우러러보지 않더냐? 체면 아들은 코웃음을 쳤다. 하, 어머니도 참 순진하시군요. 그깟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돈.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참지 못할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 앞에 우뚝 서서 허리를 숙이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하고 잔인한 광채를 보았다.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그 국밥집, 그 가게 딸린 땅 이제 저한테 넘기시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 없는 곳으로 내려 앉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 내게 유일하게 남겨준 재산. 아들을 키우고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가진 것을 대부분 처분했지만 그 국밥집만큼은 내 목숨처럼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라 생각하며 지켜온 것이었다. 내 땀과 눈물, 내 70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다. 민혁아, 갑자기 그 땅은 왜? 무슨 말이니? 그게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파르르 떨려 나왔다. 아니라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이건 악몽이라고 제발 누가 말해 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아들은 내 마지막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 회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막아야 할 돈만 수십억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단숨에 지옥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가 어렵다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곧 상장도 앞두고 있다고 그리 자랑을 하지 않았니 그랬죠. 그렇게 보여야 했으니까.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복잡한 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그 땅만 넘기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간절함이나 호소가 아니었다. 마치 떼인 돈을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함과 차가운 요구만이 가득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다. 안 된다. 그 땅은 네 아버지의 유산이야. 나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내 평생이 담긴 곳이다. 절대 안 돼.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지금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네 사업 자금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왔다. 네가 처음 회사를 차린다 했을 때 내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보태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냐. 그 말에 민혁의 표정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 몇 푼 가지고 아직까지 생색이십니까? 그 돈은 진작에 다 까먹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좋게 말할 때 도장 내놓으세요. 안 된다.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안 돼. 내 단호한 거절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번졌다. 난생 처음 자식에게 뺨을 맞았다는 충격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서 있는 짐승 같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민혁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민혁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때릴 수가. 입 닥쳐. 내가 당신 아들인 게 지긋지긋해. 평생 내 발목이나 잡고 왜 당신은 남들 엄마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야. 아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했다. 그는 내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고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힘없이 끌려갔다. 우악스러운 손길에 두피가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놔라. 이거 놓지 못해. 아프다. 민혁아,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봅시다. 좋게 말할 때 인감 내놔요. 당장 그때였다. 2층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온 며느리 지영이 계단 중간에 멈춰 섰다.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애타게 며느리를 불렀다. 아가 지영가, 나 좀 살려다오. 민혁이 좀 말려줘. 하지만 지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차가운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귀찮다는 듯 나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냥 좋게 드리지 그러셨어요.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뭐라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폭력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나는 계단 위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구세주일 것이라 믿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영은 천천히 고고한 여왕처럼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남편 사업이 잘 돼야 어머님도 계속 이런 집에서 편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욕심.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그 국밥집을 지키려는 마음이 저 아이의 입에서는 욕심이라는 두 글자로 변질되어 나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잔치에서 보았던 그 문자 메시지, 아들의 눈물겨운 효자 연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폭력까지. 이 모든 것이 저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저들이 노린 것은 처음부터 내 아니가 아닌 내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다는 것을. 그래 들었지. 어머니 지영이 말이 다 맞아.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아들 민혁은 며느리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내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칼날처럼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놔라. 이거 놓지 못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발버둥쳤지만 칠순 노모의 힘으로는 젊고 강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민혁은 나를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연보라색 명주 한복 치맛자락이 차가운 흙바닥에 끌려 더러워지고 곱게 빗어 올린 머리가 산발이 되어 얼굴을 가렸다. 어미,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평생 가난에 찌들어서 나까지 창피하게 만든 거 말고 뭐가 있냐고. 아들의 절규는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지웠는데, 내가 너 하나 창피하지 않게 키우려고 시장 바닥에서 어떤 수모를 견뎠는데, 아들은 마당 한쪽에 수십 년은 서 있었을 법한 낡은 감나무 기둥에 나를 거칠게 밀쳤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굵은 밧줄을 가져와 내 몸을 묶기 시작했다. 차가운 밧줄이 내 몸을 옥죄어 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내 인생이 함께 묶이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장 풀어. 이 폐륜 자식아, 시끄러워.
여기서 밤새 찬바람 좀 맞아보면 정신이 들겠지. 내일 아침까지 도장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평생 여기서 썩게 될 줄 알아. 그렇게 아들은 내 몸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느리 역시 나를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잠시 후 거실에 불이 꺼지고 이어서 2층 침실 창문에 불이 켜졌다가 이내 암흑에 잠겼다. 집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넓은 정원에는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아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한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아들에게 맞은 뺨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아니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구나. 이게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혼미해지는 의식 속으로 까맣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한숙자가 아니었다. 국내 굴지의 재벌 명성그룹 한 회장의 귀하디기한 막내딸 한설인 아가씨였다.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세상 무서울 것 하나 없이 살았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난한 복학생이었던 내 남편 박현우. 그의 낡은 청바지와 순수한 열정에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아버지는 불같이 노하셨고 오빠들은 나를 가두었다. 하지만 나는 보석 상자 대신 그가 선물한 낡은 시집 한 권만을 들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 담벼락 뒤에서 눈물 흘리며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으면 오빠를 찾아라 라고 속삭이던 큰오빠 태성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한설인의 삶을 버렸다. 남편과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그의 밥을 해먹이고 그의 셔츠를 다리고 그의 아이를 낳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내 세상은 무너졌다. 그때 작은 고사리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던 아들 민혁을 보며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래, 나에겐 지켜야 할 아들이 있다. 내 남편의 분신 내 전부인 아들이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을 지웠다. 오직 박민혁의 엄마로만 살았다. 하루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국밥을 만들었고 아들 학원비와 책값을 벌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짐승처럼 묶어놓고 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현우 씨, 나 어떡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져 나왔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내 처절한 울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까.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는 흘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때 내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료해졌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내가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견디며 온몸으로 깨달은 유일한 진리였다. 눈물은 약한 자의 사치일 뿐.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언제나 살아야 한다는 독한 의지였다. 아들에 대한 미련도 내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도 이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복수뿐이다. 서슬퍼렇고 지독한 복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과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라며 비웃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라 나를 채찍질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절대로.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더욱더 거칠게, 더욱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등 뒤로 감나무의 거칠고 단단한 표면이 느껴졌다. 비바람을 견디며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나뭇가지의 부러진 단면은 마치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처럼 뾰족하고 억셌다. 나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등 뒤로 묶인 밧줄을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에 대고 미친 듯이 비비기 시작했다. 1번, 2번, 10번, 100번. 지치고 얼어붙은 몸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끔찍한 고문과도 같았다. 손목에서는 살이 헤어져 피가 흘렀고 어깨는 빠져나갈 듯이 아파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각사각 밧줄이 나무 껍질에 갈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내 절망의 소리이자 처절한 생존의 소리였고 지옥의 문을 열고 돌아갈 내 복수의 서곡이었다. 툭!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고통 속에서 마침내 밧줄의 여러 가닥 중 마지막 한 가닥이 끊어지는 미세한 감각과 소리가 느껴졌다. 그 순간 내 몸을 옥죄던 모든 힘이 사라지고 나는 힘없이 흙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온몸이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나는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마당 한쪽에 버려진 손가방으로 향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등대와도 같았다. 손가방은 밤이슬과 축축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참한 몰골로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칠순 잔치 때 하객들에게 선물로 주려 했던 작은 비단 복주머니와 며느리가 억지로 쥐어준 비싼 수입 화장품 샘플, 그리고 내 손때가 묻은 낡은 손지갑이 들어 있었다. 나는 다른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손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쪽 가장 깊숙한 곳, 닳고 달아 색이 바랜 안감, 천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더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자그마한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의 불호령과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맨몸으로 집을 나오던 그날 밤. 담벼락 뒤에서 나를 기다리던 큰오빠 태성이 몰래 쥐어주었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설이나, 오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꼭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때는 오빠를 찾아라. 알겠느냐? 오빠의 목소리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나는 거의 경건한 마음으로 수첩을 펼쳤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던 수첩. 그 첫 장에는 강하고 흔들림 없는 필체로 단 한 줄의 문장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설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 너의 영원한 오빠 한태성. 그 아래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길고 복잡한 숫자의 나열이 있었다. 오빠의 개인 전화번호도 명성그룹의 대표번호도 아니었다. 오직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하라는 오빠와 나 단둘만이 아는 비상연락처였다. 나는 손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었지만 나는 평생 손에 익은 이 낡은 전화기가 더 편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행히 며칠 전 충전해둔 배터리는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얼어붙어 곱은 손가락으로 수첩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틀리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눌렀다. 마지막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 위에 차가운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괜찮을까? 50년이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어쩌면 오빠도 이제 이 세상에 없을지 모른다. 수만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남은 모든 희망을 담아 통화 버튼을 힘껏 눌렀다. 뚜르르, 뚜르르 아무도 받지 않는 차가운 기계음이 1초 1초 흐를 때마다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심장이 밧줄에 묶인 것처럼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역시 너무 늦었던 걸까? 이 번호는 이제 없는 번호가 된 것일까? 절망감이 다시 나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 덜컥. 연결음이 끊어지고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낮고 깊은 숨막히는 침묵이 느껴졌다.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갈라지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수십 년 만에 불러보는 그 이름. 내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무겁고 서늘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나를 시험하는 듯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오라버니, 저예요. 설인이, 막내 설인이, 기억하세요? 나는 거의 울부짖듯 애원하듯 말했다. 오라버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저 마당에 묶여 있었어요. 아들이. 그때였다. 길고 긴 영원할 것만 같던 침묵을 깨고 수화기 너머에서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낮은 분노로 재련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어디냐?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들려온 오빠의 목소리였다. 예전에 다정하고 장난기 많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짧고 건조한 한마디에 나는 오히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안도감을 느꼈다. 오빠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단번에 끝장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라버니. 주소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사준 전원주택의 주소를 힘겹게 말했다. 행여나 오빠가 듣지 못할까봐 혹은 내 목소리가 끊어질까봐 또박또박 온 힘을 다해 주소를 외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역시 나를 원망하는 걸까? 50년 동안이나 연락 한 번 없던 동생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괘씸한 걸까 하지만 내 불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곧이어 내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말보다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1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만 버텨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오라버.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뚝 하고 가차없이 끊겼다. 나는 잠시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만 바라보았다. 1시간.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에서 이곳 가평의 외딴 전원주택까지 1시간 만에 온다는 것은 도로 위에 모든 차를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빠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50년 전에도 오빠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빈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빠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일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부서져라 품에 꼭 껴안고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흘렀을까?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웅.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점점 여러 개로 늘어나며 마치 땅을 울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내게로 다가왔다. 수십 개의 고출력 엔진이 동시에 내뿜는 육중한 굉음이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시골 마을의 밤을 무자비하게 찢어놓고 있었다. 고요한 시골의 밤을 무자비하게 찢어놓은 굉음의 정체는 곧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을 대낮처럼 가르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수십 개가 저택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가득 메웠다. 선두에 선 것은 일반 세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육중하고 위압적인 방탄 세단이었다. 그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저택의 철제 대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쾅!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견고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안으로 쓰러졌다. 그 너머로 마치 거대한 검은 뱀이 저택을 포위하듯 수십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줄지어 들어왔다. 차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집 주변을 완벽하게 둘러쌌다. 모든 차량이 동시에 시동을 끄고 헤드라이트를 밝히자 마당은
마치 거대한 무대처럼 변했고 그 위로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 앉았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 2층 침실 창문에 불이 켜졌다. 커튼이 거칠게 젖혀지고 값비싼 실크 잠옷바람에 아들 민혁과 며느리 지영이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 섞인 당혹감과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가장 선두에 섰던 차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바로 그 차의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다부진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걸이는 여전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내리는 그 모습은 마치 암흑세계의 제왕과도 같았다. 수십 년 만에 보는 내 큰오빠.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 명성그룹의 한태성 회장이었다. 오빠의 뒤를 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이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순식간에 저택을 장악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집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섰다. 오빠는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박살이 난 대문에도 마당을 가득 메운 부하들에게도 2층에서 경악하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 내외에게도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감나무 기둥 옆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값비싼 한복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내 처참한 모습을 그 순간 늘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던 오빠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오빠의 눈에서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무서운 분노를 보았다. 설이나. 오빠는 내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코트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꺼낸 날카로운 나이프로 단숨에 내 몸에 남아있던 밧줄의 잔해들을 끊어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흐흐. 나는 오빠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50년의 세월 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상처투성이인 내 손을 잡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내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그때 집안에서 아들 민혁이 정신없이 뛰쳐나왔다. 그는 마당을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사내들과 박살이 난 대문을 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무슨 짓이야? 여긴 내 집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아들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내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오빠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아들을 막아섰다. 멈추시죠, 박민혁 씨. 비켜. 당신들이 뭔데 마가 저 늙은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아주 노망이 단단히 났어. 아들의 오만한 외침에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아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네가 박민혁이냐?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내 어미를, 내 하나뿐인 동생을 이 꼴로 만든 게 내 놈이냐 오빠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저 늙은이가 먼저 아버지 유산인 땅을 내놓지 않아서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 탓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빠는 아들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다. 짝밤에 정적을 찢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아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제야 뒤따라 나온 며느리 지영이 어머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내 놈의 그 하찮고 더러운 사업 때문에 내 하나뿐인 동생이 명성그룹의 고명딸이 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짐승처럼 묶여 밤을 새웠다 그런데도
내 놈이 사람 새끼냐. 오빠의 분노에 찬 외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들은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쥔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바로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듯했다. 오빠는 더 이상 나뒹구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벌레 보듯 경멸하며 싸늘하게 명령했다. 끌어내. 그 한마디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저항하는 아들의 팔다리를 붙잡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2층 창가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사시나무처럼 떨고만 있었다. 나는 오빠의 품에 안겨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아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말없이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50년 만에 내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성체 같은 명성그룹의 본가. 오빠는 나를 자신의 차에 태워 곧장 명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EB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본가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온통 대낮처럼 불이 켜진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명의 가사도우미와 집사들이 현관부터 복도까지 일렬로 도열하여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낯설고도 아득한 호칭에 나는 비로소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오빠는 나를 부축하여 곧장 내 옛방으로 안내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방은 내가 떠나던 날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푹 쉬어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빠는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방을 나섰다. 나는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고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숙자의 고단했던 삶은 오늘 밤으로 끝났다. 이제부터는 한설인의 시간이다. 복수의 시간이.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다름없이 눈부셨지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밤새 나를 괴롭히던 지독한 악몽은 더 이상 없었다. 슬픔과 분노가 휘몰아치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은 낯선 여인. 하지만 그녀의 뺨에 선명하게 남은 보랏빛 멍자국과 손목의 하얀 붕대는 지난밤의 지옥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멍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아프지 않았다. 그저 모든 감각이 사라진 듯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고 오빠의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성의 심장부와도 같은 서재. 육중한 원목 책상에 앉아있던 오빠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민영 및 관련 긴급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은 서류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오빠는 밤사이에 내 아들의 모든 것을 파헤친 것이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오빠의 물음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에 대한 건 내가 다 알아봤다. 오빠는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 뭉치 하나를 내 앞으로 툭 밀었다. 내 아들놈 박민혁,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였더구나.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분식회계의 이면 계약 횡령까지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 특히 최근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명동의 악덕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끌어다 쓴 모양이다. 막아야 할 돈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나는 아들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내 무관심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희미하게 스쳤지만 곧 차가운 결심에 묻혀버렸다. 오빠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말만 해라. 네가 원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라버니.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사라지게 하는 건 너무 자비롭죠. 나는 책상 위에 서류철 박민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법대로 하세요. 그 애가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렸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하나씩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똑똑히 보게 해야죠. 제가 겪었던 절망이 어떤 것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내 말에 오빠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연민이 아닌 동생의 독한 결심을 확인한 안도감이었다. 그는 조용히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김비서, 어제 준비하라고 한 것들 전부 시작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아들 박민혁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한 명성그룹의 무자비하고 체계적인 응징이 시작되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깬 박민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어젯밤 갑자기 들이에 닥친 정체 모를 사내들과 그들을 이끌던 기분 나쁜 노인. 그는 늙은 어머니가 어디서 돈이라도 주고 조폭을 고용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박민혁을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켜며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 나야. 어젯밤에 우리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사주한 것 같아. 납치 감금, 폭행, 주거 침입 싹 다 엮어서 고소해 버려. 합의금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 늙은이랑 조폭놈들 싹 다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버리라고. 전화를 끄는 민혁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따르르릉 개인 비서에게서 걸려온 첫 번째 전화였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회사 주거래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모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 지점장이 나랑 어떤 사이인데? 민혁이 소리치는 순간 재무팀장의 전화가 그의 다른 휴대폰을 울렸다. 대표님,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우리가 몇 년간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담긴 찌라시가 증권가 전체에 돌고 있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주식 전부 사들여 당장 막아 그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화면에는 국세청에서 나온 조사관 수십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팀이 나왔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컴퓨터랑 장부 압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금융감독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팀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도 나왔답니다. 민혁의 사무실 전화기와 휴대폰, 그리고 임원들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모든 전화는 그의 사업에 그의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비보뿐이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그의 왕국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이 모든 것이 어젯밤 나타났던 그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 힘이 이 정도로 막강하고 무자비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통유리창 앞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주인이라 믿었던 서울의 정형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고작 그 국밥집 늙은이가 어떻게? 박민혁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그의 아내 최지연과 장모 오미숙 여사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세상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상류층 자선 파티에 참석해 있었다. 오미숙 여사는 부동산 졸부 특유의 과시욕으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른 사모님들 사이에서 딸과 사위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사위 박 대표가 이번에 또 큰 건을 터뜨렸지 뭐예요. 곧 코스닥 상장하면 주가가 얼마나 뛸지 호호 지영이한테는 내가 시집 잘 보냈다고 늘 말해요.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남편 복이 최고라니까. 어머, 부러워라. 최 사모님 따님도 어쩜 저렇게 인형같이 예뻐요. 지영은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젯밤부터 남편 민혁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오늘 아침부터 들려오는 회사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나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이곳에 끌려 나온 것이었다. 엄마, 나 그냥 먼저 집에 가보면 안 될까? 민혁 씨한테 계속 전화가? 쓸데없는 소리,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얼굴 비추고 다녀야 하는 거야. 내 시험이라는 그 늙은이가 어디서 돈 좀 풀어서 사람 고용한 모양인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걱정 마. 오미숙 여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한숙자는 여전히 시장 바닥의 국밥집 아줌마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끄럽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한쪽으로 쏠렸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명성그룹의 한태성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황제.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팔짱을 끼고 함께 들어선 우아한 여인이었다. 칠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에 화려하진 않지만 한눈에 봐도 최고급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기품을 더해주고 있었다. 오미숙 여사와 지영은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헙 들이마셨다. 한숙자. 아니, 한숙자의 얼굴을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촌스러운 한복 대신 세련된 원피스를 검소한 미소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정한 표정을 한 여인. 한태성 회장은 마이크를 잡은 주최 측의 인사를 받으며 단상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옆에 선 여인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으며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제가 50년간 잃어버렸던 제 하나뿐인 동생 한설인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미숙과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늙은이가. 명성그룹. 오미숙이 더듬거리는 사이 한설인이 된 나는 오빠의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내 시선은 곧장 연회장 구석에 얼어붙어 있는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나는 일부러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발걸음 소리가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오랜만이구나, 아가. 그리고 사부인. 내 목소리에 지영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정신을 차린 것은 오미숙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해고에 망측한 소리야, 당신. 당신 국밥집 아줌마잖아? 어디서 감히 사기극을 벌여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몸에 닿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나타난 김비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오미숙은 분에 못 이겨 악을 썼다. 어디서 천박하게 감히 누굴 상대로 수작이야. 당신 눈 똑바로 뜨고 날 바 아직도 돼지뼈나 고압하던 그 냄새나는 과거가 그 순간이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미숙의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와인을 뿌렸다. 촤악 선홍빛 와인이 그녀의 비싼 흰색 투피스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경멸로 가득 찼던 얼굴 위로 붉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연회장에는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숨소리와 함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나는 흠뻑 젖어버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한씨 집안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예절 교육입니다. 오, 여사님. 나는 빈 와인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아마 검찰청에서 받게 되실 겁니다. 내 말을 끝으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빠와 함께 연회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오미숙의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최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채 발악하는 엄마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붕괴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철거였다. 그리고 그 철거의 기폭 장치를 손에 쥔 사람은 그녀가 차가운 마당에 내버렸던 바로 그 시어머니였다. 자선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과 온라인 뉴스 포털 메인은 온통 오미숙 여사와 딸 최지영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명성그룹 숨겨진 딸 한서린 귀환, 전 며느리 일가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착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붉은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악을 쓰는 오 여사와 넋이 나간 지영의 굴욕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명성그룹의 힘은 무서웠다. 오 여사 일가의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명성그룹 법무팀이 수집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되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오 여사의 집과 소유 건물들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들이 부와 명예를 과시하던 강남의 고급 빌라는 이제 기자들과 카메라맨들로 둘러싸인 포토라인이 되었다. 박민혁의 몰락은 더욱 빠르고 처참했다. SJ테크는 연일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과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한때 IT 업계의 신성으로 불리며 수천억의 가치를 인정받던 회사는 단 일주일 만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 번쩍이던 고급 외제차들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던 통장 잔고는 텅 비어버렸고 그는 당연하게도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제 그는 빈털터리 신세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혈상가상으로 아들이 몰락하자마자 며느리 지영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남은 비자금까지 챙겨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다. 파티에서의 망신 이후 오미숙 여사는 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했다. 저런 빈털터리 거렁뱅이랑 뭘 더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당장 이혼해 우리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사랑도 의리도 돈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머물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는 이제 주머니에 단돈 몇만 원만 쥔 채 밤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그는 며칠을 굶었다. 배고픔에 지쳐 편의점 앞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훔치려다 직원에게 발각되어 뺨을 맞고 쫓겨났다. 밤에는 추위를 피해 서울역 지하대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했다. 한때 최고급 이탈리아제 양복만 입던 그의 몸에서는 이제 시큼한 냄새가 났고 기름지고 떡진 머리와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그를 영락없는 거리의 불황자로 만들었다. 그는 비참했다. 하지만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 그 늙은이 때문에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장모인 오미숙의 집으로 향했다. 이미 기자들은 다 철수한 뒤였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는 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이도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했다. 장모님, 저 민혁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영아, 나 왔어. 그가 소리치자 집 안에 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오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왜 왔어? 이 재수없는 놈아, 당장 꺼지지 못해.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영이 얼굴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도와줘. 미쳤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너 같은 놈은 내 사위도 아니고 지영이 남편도 아니야. 경비원 부르기 전에 당장 사라져. 인터폰이 신경질적으로 끊겼다. 잠시 후 빌라 경비원 2명이 달려와 그의 팔을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거 놔놓으라고. 최지영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나와. 그는 개처럼 끌려가며 발버둥 쳤다.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안에서 지영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며칠 전 그가 마당에 묶인 어머니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과 똑같았다. 꼴 좀 봐. 진짜 역겹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영은 차가웠게 문을 닫아버렸다. 민혁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보다 지영의 그 마지막 눈빛이 더 아팠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 돈, 명예, 성공, 심지어 사랑까지도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에게 그 불빛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어머니를 떠올렸다.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겪었던 수모, 자신이 차가운 땅바닥에서 느꼈던 절망, 이 모든 것을 어머니는 수십 년간 견뎌왔다. 오직 자신 하나만을 위해.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은 이제 자신이 짐승처럼 내버렸던 어머니의 용서뿐이라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나의 세상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를 되찾았다. 명성그룹 본가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나를 아가씨라 부르며 제 정중히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잊고 살았던 한설인의 삶을 조금씩 일깨워 주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허무함이 채웠다. 아들에 대한 증오는 희미해졌지만 그렇다고 기쁨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다. 내 마음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나는 그 호수 아래 가라앉아 있는 내 지난 세월의 찌꺼기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오빠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나는 말없이 아주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처절한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그저 내가 지나온 하나의 낡은 풍경일 뿐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 명성그룹의 가족 묘지였다. 정갈하게 관리된 묘역 입구에는 명성밍챙이라는 가문의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장묘 앞에 섰다. 50년 만이었다. 대리석 묘비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못난 딸이 이제야 왔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고함을 치시던 아버지의 노여운 얼굴과 나를 붙잡고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 또한 자식을 걱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나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원망도 미움도 오랜 세월 속에 모두 빛이 바래고 그저 희미한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 박현우의 묘로 향했다. 다른 묘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그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묘비 앞에 그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묘비에는 그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가난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순수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던 젊은 날에 그가 그곳에 있었다. 여보, 나왔어요. 이제야 왔네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나는 묘비 옆에 주저앉아 그의 사진을 향해 내 모질었던 삶과 어리석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근조근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당신을 사랑한 거 우리 민혁이를 낳은 거 아니요? 돌이켜보니 알겠어요. 제 잘못은
아들을 사랑한답시고 한설인이라는 제 자신을 통째로 지워버린 거였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건 씩씩하고 당당했던 한설인이었는데 나는 당신이 떠난 뒤에 그저 박민혁의 엄마 국밥집 주인 한숙자로만 살려고 했어요. 내 이름도, 내 인생도, 내 꿈도 모두 잊은 채로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나의 헌신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나의 눈먼 사랑이 아들에게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는 오만함을 심어주었다.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한설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나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정리했노라고 담담하게 약속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오빠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설이나, 명성재단에서 새로 복지사업을 하나 시작할 생각이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 아이를 키우는 너처럼 고생하는 어머니들을 돕는 일이다.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걸음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내 오라버니, 그렇게 할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증오와 복수가 끝난 자리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정원 온실에서 향기로운 허브티를 마시고 있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아무런 걱정 없는 완벽한 평화였다. 그때 집사가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가씨,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죠? 집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민혁이라는 사람이 정문 밖에서 몇 시간째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가씨를 꼭 뵙고 싶다며 순간 내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올 것이 왔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를 불청객이.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나의 세상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를 되찾았다. 명성그룹 본가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과 나를 아가씨라 부르며 정중히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잊고 살았던 한설인의 삶을 조금씩 일깨워 주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허무함이 채웠다. 아들에 대한 증오는 희미해졌지만 그렇다고 기쁨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다. 내 마음은 마치 깊이를 알 줄 나무 없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나는 그 호수 아래 가라앉아 있는 내 지난 세월의 찌꺼기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오빠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나는 말없이 아주 평온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처절한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그저 내가 지나온 하나의 낡은 풍경일 뿐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 명성그룹의 가족 묘지였다. 정갈하게 관리된 묘역 입구에는 명성민층이라는 가문의 이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장묘 앞에 섰다. 50년 만이었다. 대리석 묘비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아버지, 어머니, 못난 딸이 이제야 왔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고함을 치시던 아버지의 노여운 얼굴과 나를 붙잡고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 또한 자식을 걱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음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나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깊이 머리를 숙였다. 원망도 미움도 오랜 세월 속에 모두 빛이 바래고 그저 희미한 그리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 박현우의 묘로 향했다. 다른 묘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그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묘비 앞에 그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묘비에는 그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가난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순수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던 젊은 날에 그가 그곳에 있었다. 여보, 나왔어요. 이제야 왔네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나는 묘비 옆에 주저앉아 그의 사진을 향해 내 모질었던 삶과 어리석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근조근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당신을 사랑한 거 우리 민혁이를 낳은 거 아니요? 돌이켜보니 알겠어요. 제 잘못은 아들을 사랑한답시고 한설인이라는 제 자신을 통째로 지워버린 거였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건 씩씩하고 당당했던 한설인이었는데 나는 당신이 떠난 뒤에 그저 박민혁의 엄마 국밥집 주인 한숙자로만 살려고 했어요. 내 이름도 내 인생도 내 꿈도 모두 잊은 채로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나의 헌신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나의 눈먼 사랑이 아들에게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는 오만함을 심어주었다.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살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한설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나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정리했노라고 담담하게 약속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오빠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설이나 명성재단에서 새로 복지 사업을 하나 시작할 생각이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 아이를 키우는 너처럼 고생하는 어머니들을 돕는 일이다.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걸음을 멈추고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도울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내 오라버니, 그렇게 할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증오와 복수가 끝난 자리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정원 온실에서 향기로운 허브티를 마시고 있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아무런 걱정 없는 완벽한 평화였다. 그때 집사가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가씨,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죠? 집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민혁이라는 사람이 정문 밖에서 몇 시간째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가씨를 꼭 뵙고 싶다며 순간 내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올 것이 왔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를 불청객이. 나는 집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세요. 내 허락이 떨어지자 잠시 후 정원 저편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일주일 전만 해도 최고급 이탈리아제 양복을 입고 세상 가장 오만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던 내 아들 박민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싸구려 옷 며칠은 감지하는 듯 기름지고 떡진 머리, 쾌하게 들어간 눈과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뒤덮은 수염까지 영락없는 거리의 불황자 꼴이었다. 그는 정원에 잘 닦인 대리석길 위를 마치 제 것이 아닌 다리로 걷는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민혁은 내 앞에 오자마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잠겨 있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민혁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사채빚에 몰려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이 못난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내 눈앞에 있는 저 남자는 내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길에 몰린 비굴하고 나약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저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라버니께, 회장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멈춰달라고. 이렇게 가다간 저 죽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민혁은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내 발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속 잔잔하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비록 나를 짐승처럼 대했던 아들이지만 그는 여전히 내 배 아파 닿은 자식이었다. 남편을 잃고 오직 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장 바닥에서 어린 민혁의 작은 손을 잡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떡을 팔던 기억.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을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병원으로 내달렸던 기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벅차오르던 감동까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속절없이 바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분노와 증오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내가 오빠에게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다. 아들을 다시 예전처럼 일으켜 세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최악의 비극만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미 된 도리가 그것이 아닐까 내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뇌리 속으로 그날 밤의 끔찍하고 선명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늙은이가 진짜 노망이 났나? 어미,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평생 가난에 찌들어서 나까지 창피하게 만든 거 말고 뭐가 있냐고. 차가운 마당의 감나무 기둥, 살을 파고들던 밧줄의 고통, 그리고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과 시끄러워라며 나를 묶어놓고 차갑게 돌아서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 그 순간 흔들리던 내 마음이 다시 얼음처럼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과 동정이 싸늘한 분노와 혐오감으로 변했다. 그래,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다. 지금 저놈이 비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일 뿐이다. 만약 오빠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 밤 마당에서 비참하게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살아남았다고 해도 평생을 아들의 노예로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짐짝처럼 버려져 비참하게 살았을 것이다. 지금 저 가짜 눈물에 속아 다시 한번 용서한다면 나는 또다시 같은 지옥을 아니더한 지옥을 반복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정말로 끊어내야 한다. 이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발치에 매달려 이제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를 쏟아내며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아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는지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원초적인 공포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가웠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정원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일어나거라. 내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의 아들은 마지못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초점은 겁에 질려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는 내가 아직도 네 어머니로 보이느냐? 내 질문에 민혁은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그게 무슨... 당연히 제 어머니시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어머니. 아니,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날 마당의 감나무에 짐승처럼 묶어놓고 내 뺨을 때리고 50년 평생을 바친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며 내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 했던 그날 밤. 너는 이미 내 아들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박히는 듯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빚에 몰려서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해서 그래서 잠시 눈이 뒤집혔던 겁니다. 변명하지 마라.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나는 내게 수십 년의 세월을 주었다. 내 젊음,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너 하나만을 위해 바쳤지.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끔찍한 배신으로 갚았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네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다. 그저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실수했다. 그 웃음소리는 유리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내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네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 나는 내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 너를 도왔다. 그것이 너에게 준 첫 번째 기회였다. 네가 나를 위해 이 집을 사주고 호강시켜주겠다며 위선적인 효자 노릇을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믿어주었다. 그것이 두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네가 내 뺨을 때리고 내 재산을 내놓으라며 협박했을 때조차 나는 너를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아들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기회를 내 발로 걷어찼다. 나는 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아들의 더러운 눈물이 묻은 내 구두 끝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만졌다는 듯이. 민혁은 내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나는 구두를 다 닦은 손수건을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떨어뜨렸다. 돌아가거라.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앞으로 거지가 되어 길바닥을 헤매든 감옥에서 평생을 썩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내 등 뒤로 아들의 절규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선언했다. 내 스스로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끊어내는 해방의 선언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네 어미가 아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누구 아들인데. 나는 미련 없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저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집사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저 사람 내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은 이 집에 그 누구와도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들이지 마세요. 네,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집사들과 경호원들이 민혁에게 다가갔다. 아들은 마지막 발악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아들의 팔을 잡고 가차모차 없이 정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한숙자 당신은 내 어머니잖아. 날 버리지 마. 어머니 육중한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길고 길었던 악연도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으려는 채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찻잔 위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 비치고 있었다. 몇 달 후,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날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내 삶에도 그랬다. 나는 더 이상 명성그룹 본가에 화려하지만 텅 빈 방에 머물지 않았다. 오빠가 내게 넘겨준 명성그룹의 지분을 기반으로 나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재단의 이름은 숙자재단이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며 악착같이 버텼던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치열하게 나 자신이었던 한숙자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재단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과거의 나와 같았던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을 돕는 곳이었다. 내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뜨거운 국솥 앞에서 땀 흘리는 대신 나는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읽었다. 거친 손으로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는 대신 이제는 부드러워진 내 손으로 절망에 빠진 다른 어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는 약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사회면의 작은 기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SJ테크 전 대표 박민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나는 담담한 눈길로 그 짧은 기사를 읽었다. 아들의 이름과 그가 받게 될 형량. 몇 달 전이었다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그 문장들이 이제는 아무런 감정의 파동도 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신문을 접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에게는 그가 지은 죄의 대가가 나에게는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제 내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신문에 실린 타인의 소식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나는 홀로 공항으로 향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였다. 내 손에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나라들이 표시된 세계 지도와 그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다. 50년간 미뤄두었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육중한 동체가 부드럽게 창공으로 솟아올랐다. 창밖으로 내가 수십 년간 살아온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십 년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끔찍한 배신과 아픔이 서려 있는 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나에게 그곳은 더 이상 상처와 고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지나온 하나의 낡은 풍경일 뿐이었다. 나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자유롭고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되찾은 온전한 자유의 미소였다. 안녕,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 그리고 안녕, 나의 눈부시게 새로운 인생. 내 칠순에 시작되었던 그 지독한 악몽은 그렇게 내 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축복이 되었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 온전한 나 자신이었으니까. 비행기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향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